파스 기반의 서비스 이전 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네이버 클라우드의 솔루션 아키텍트 한지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처음에 보면 이제 비용 구조의 변경이 있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캐펙스에서 오펙스로 변경되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아마도 대부분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다가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처음으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다른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신데 DR이라던가 별도의 이유로 이제 또 하나의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도 이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도입하면서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행하시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가 어느 그 위치에 꼭 존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규제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시다가 데이터 분석 기능 같은 게 어떤 클라우드에서 너무 우리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다른 서비스들도 다 한 번에 옮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도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영업사원이 우리가 엄청 그 클라우드 사용 요금을 파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면 이제 또 마이그레이션을 고민하게 되십니다. 네, 그럼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크게 4가지 정도의 데이터 타입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정리해 봤고요.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실제 서비스를 하면서 가지고 계신 이제 구성 파일이라던가 환경 변수라던가 라이브러리라던가 아니면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속 발생시키는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대부분 이제 VM이나 블록 스토리지나 이제 쿠버네티스 위에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MySQL이나 MS SQL, PostgreSQL처럼 이제 RDBMS로 분리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정형 데이터들이 또 있게 됩니다. 이런 데는 사용자 계정 암호라던가 빌링 데이터라던가 실제 쿼리에서 사용하시는 데이터들이 들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이제 NoSQL 데이터베이스 같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저장소에는 이제 미터링 정보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성능 정보, 로그 정보, 아니면 문서 같은 거, 아니면 백업 데이터들이 저장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성이 이제 소스 데이터들이 있을 건데요. 그 애플리케이션 소스 데이터들이 있으실 거고, 또 요즘에 쿠버네티스 많이 사용하시니까 이제 쿠버네티스를 배포할 때 사용하셨던 그 매니페스트 파일들도 이제 깃랩 같은 소스 레포에 저장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서비스를 배포하실 때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소스를 컨테이너 이미지로 말아놨기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대한 마이그레이션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때 어떤 액티비티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에지 이지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환경과 완전 동일하게 넘어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좀 충분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넘어가고자 하는 서비스의 파스 서비스에도 충분한 평가를 하셔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똑같게 넘길 수 있을지 아니면 일부 부분만 넘기고 다른 부분들은 어떤 대안 방안을 찾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다, 비용이 얼마나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측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데이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사 가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짐 정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을 때 다 필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또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 또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클렌징 하거나 이제 정교화하는 작업들도 한번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해진 다음에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정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CSP에서 요즘에 마이그레이션 도구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구들을 바로 이용하실지 아니면 뭐 서드파티 도구를 이용하실지에 대한 선택, 그다음에 뭐 온라인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지 오프라인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지 이런 부분들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실행하게 되는데요. 그 실행하게 되면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접근 제어나 이제 권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체계가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에도 변동이 없도록 구성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무결성이나 일관성 그 검증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이제 다 넘어간 이후에도 원래랑 동일하게 성능을 내고 기능이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넘어간 이후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최적화하는 작업들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 문서화하시고, 만약에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한 주체랑 실제 운영하는 주체가 차이가 있다라면 이제 사용자라던가 관리자 교육들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데이터 호환성이나 포맷의 변환을 살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인코딩이라던가 아니면 스키마라던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고자 하는 타겟 CS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그런 호환성이 다 충족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결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무결성이나 일관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그 기준을 마이그레이션 하시기 전에 준비를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암호화나 접근 제어와 같이 이제 그 보안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온프레미스를 쓰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사용자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던가 해서 개인정보 같은 게 넘어가는 게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그 다운타임이 발생 안 하면 가장 좋겠지만 다운타임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운타임 최소화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시스템이 언제 사용자가 가장 적은지에 대한 데이터 같은 거를 확보하셔서 그 영향을 가장 적게 미치면서 작업하실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평가 같은 부분도 이제 눈에 보이는 비용, 그래서 실제 데이터 전송하는 네트워크 비용이나 뭐 스토리지 비용, 마이그레이션 도구 비용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운영 비용 같은 것도, 바뀐 환경에서의 운영 비용 같은 것도 그 예산에 반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능 같은 경우에도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마 이제 기존과 동일한 성능 또는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비교를 하려면 기존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업이랑 롤백 계획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으신 건 대부분 이런 거를 이제 문서로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롤백 같은 거는 이제 실제로 한번 수행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서로 작성할 때랑 실제로 롤백을 할 때랑은 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떠한 그 규제를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변경된 CSP의 서비스에서도 그런 규제나 요구 사항들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상세하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하셔라라고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제 어떠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할 때 이런 도구를 쓰면 좋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CSP에서 그 파스 형태로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특징이라고 하면 실제 그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떠 있는 VM에 접속하실 수 없고 이제 권한 같은 것도 조금 제약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CSP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그 DB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쉬운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스 데이터가 온프레미스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CSP사에 있더라도 마이그레이션 하기 편리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 도구들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내용들도 이제 바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유실 없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이제 뭐 클릭 리플리케이트 같은 이기종 간의 그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는 솔루션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CDC 솔루션이기 때문에 별도 소스 시스템의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 로그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변경된 부분을 타겟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스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인데요.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아까 DB 서비스랑 비슷하게 대부분의 CSP사에서는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품들을 이용하시면 이제 주로 대부분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제 관리 콘솔이랑 이 상품이 통합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별도 소프트웨어 설치하지 않고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뭐 굿싱크나 알클론 같은 솔루션들을 이용하시면 그 PC나 VM에 이 솔루션들을 설치해 놓고 소스와 타겟이 되는 버킷을 설정하고 이제 스케줄링 하셔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복제하는 작업들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대한 복제인데요. 사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복제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로컬 시스템에서 소스에 있는 이미지 레포지토리의 이미지를 다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새로 타겟으로 삼을 레지스트리에 푸시해주는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이미지 개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시지만 이미지 개수가 상당히 많다면 이제 로컬 시스템에 그만한 저장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 전송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스코페어 같은 도구를 사용하시면 이제 레지스트리 간 이미지를 직접 복사하기 때문에 이제 저장 공간이 좀 제약적인 환경에서 유용하고 또 대부분의 그 오픈 소스라던가 CSP에서 제공하는 레지스트리랑은 다 호환이 됩니다. 때문에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그 환경을 다양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 쿠버네티스인데요.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리스하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별도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지 않고 이 배포하는 매니페스트를 잘 관리하고 계셨다고 하면 이제 타겟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그 매니페스트들을 배포해서 서비스를 구동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스테이트 풀하게 사용하시고 데이터들을 좀 옮겨와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벨레로나 이제 카스텐 같은 백업 도구들을 활용하시면 이 애플리케이션이 구성되는 데 필요한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들도 같이 이제 스냅샷이 떠서 넘겨지기 때문에 별도 새로운 환경에 매니페스트를 디플로이 하지 않고도 기존과 동일한 상태로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백업 솔루션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아콘소프트의 이제 칵테일 클라우드라는 그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이제 다양한 CSP사의 여러 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사용하시더라도 이제 하나의 UI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장점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칵테일 안에도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벨레로를 랩핑해가지고 백업 복구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이용하시면 내 클러스터가 지금 어떤 애플리케이션 구성이고 그 복원된 다음에도 어떤 구성을 똑같이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데모로 보여드릴 부분도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데모 시나리오 잠깐 말씀드리면 두 개의 CSP사에 두 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소스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오른쪽이 타겟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 타겟 클러스터에는 칵테일 클라우드 대시보드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 양쪽 클러스터들이 다 모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업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도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A 왼쪽에 있는 쪽에 이제 온라인 투표할 수 있는 페이지를 띄워놓고 데이터베이스랑 레디스랑 이 웹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캡처를 해서 스냅샷을 떠서 이제 새로운 클러스터로 배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네네. 네, 데모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배속이라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천천히 보고 싶으시면 네,
저기 부스에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칵테일 클라우드의 화면이고 지금 소스와 타겟 두 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보트 페이지를 볼 거고요. 하나는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는 페이지고 하나는 결과를 볼 수 있는 페이지인데 지금 7개의 투표 결과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업하기 전에 어떤 스토리지에 백업을 받을지에 대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등록해 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업 생성을 하는데 백업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클러스터를 선택할지, 그다음에 저장소는 뭘 선택할지, 그다음에 네임스페이스를 전체 다 받을지 하나만 받을지, 그리고 리소스는 전체 다 받을지 이제 특정 리소스만 받을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자체가 크지 않아서 네, 백업은 금방 끝나고요. 여기서 복원을 하려면 백업 목록으로 들어가서 일단 로그를 봐서 백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복원 버튼을 누르면 타겟 클러스터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네, 복원 이름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복원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원래 NFS CSI를 쓰다가 블록 스토리지로 변경하는 거고요. 네임스페이스도 전체적으로 바꿀지 아니면은 그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바꿔서 가져갈지인데 저는 리스토어라고 붙여서 이름을 바꿔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업 리소스 중에서도 일부 리소스만 복원하실 수도 있고 전체 복원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전체로 복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복원하는 동안에 아무래도 백업보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클러스터에서 복원되는 부분들의 파드가 어떻게 기동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네, 이제 레디스가 가장 늦게 복원이 되고 있고 다른 부분들은 다 정상적으로 파드가 기동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디스랑 이제 포스트그레스QL에서 그 PV를 쓰고 있었는데요. 이 두 개의 PV도 이제 바인딩이 잘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아까 7개 투표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도 정상적으로 복원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그레스QL 파드에 들어가서 쿼리 개수가 7개인지에 대한 쿼리를 날려볼 겁니다. 네, 7개가 등록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그 파드뿐만 아니라 실제 그 서비스가 노출되는 거는 인그레스 통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그레스도 복원된 걸 확인하시고 이 105번 IP로 끝나는 LB랑 연동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DNS 설정도 105번으로 끝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웹페이지가 바뀐 DNS 주소로 잘 조회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복원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타겟 클러스터에서 서비스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원한 서비스에 대한 토폴로지 뷰를 생성해서 이 서비스들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비스 맵을 생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온라인 보트 리스토어라고 제가 등록을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 구성 뷰를 보시면 네, 정상적으로 통신이 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데모 화면까지 좀 빨리 보여드렸는데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바쁘신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